어셔가의 몰락. 하늘에 음침한 구름이 끼어있는 어둡고도 고요한 정적이 깃든 어느 가을날이었다. 나는 혼자서 말을 탄 채 종일토록 어떤 황량한 지방을 내리달렸다. 저녁 어스름이 드리울 무렵 어셔가의 저택이 보이는 곳에 당도했다. 어째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저택을 처음 본 순간 견딜 수 없이 우울한 기분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정말이지 참기 어려운 기분이었다. 아무리 외떨어지고 황량한 자연경관이라 하더라도 조금쯤은 편안하고 시적인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 지금은 가슴속에 스며든 우울한 감정만이 남아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 아무런 특징도 없이 덩그러니 서 있는 저택, 단조로운 주변 풍경, 황폐한 느낌이 감도는 담, 공허한 눈을 연상케 하는 창문들, 무성한 사초더미 몇 개, 둥치가 버석버석할 정도로 늙고 썩은 나무 몇 그루. 나는 그것들을 아주 을씨년스러운 기분으로 바라보았다. 아편 중독자가 꿈에서 깨어나 일상으로 되돌아올 때 이상 야릇한 허전함이나 배를 벗겨낼 때의 스산한 감정 말고는 이 세상의 어떤 감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 마음이 싸늘하게 가라앉으면서 기운이 빠지고 구역질이 났다. 아무리 상상력을 이끌어내봐도 도저히 평온한 마음으로 바뀌지 않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적막감. 도대체 이것은 무슨 까닭일까? 나는 잠시 멈춰 생각에 잠겼다. 어셔 저택을 바라보니 마음이 이렇게 을씨년스러워지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엄습하는 막막한 환상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하지 못했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극히 단순한 자연물이 결합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틀림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력으로는 그 힘의 본질을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 중 일부를 달리 배치하면 슬픈 인상을 갖게 하는 힘을 약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나는 이러한 생각에 이끌려 조용히 빛을 내뿜으면서 잔물결도 없이 고여있는 저택 옆의 늪으로 말을 몰고 내려갔다. 회색빛 사초, 무시무시한 나무 둥치, 공허한 눈을 연상케 하는 창문 등이 수면에 거꾸로 비쳤다.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니 아까보다 더 심한 두려움과 전율이 엄습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우물한 저택에서 몇 주 동안 묵을 참이었다. 이 저택의 주인인 로더리 거슈는 나의 어릴 적 친구였다. 어릴 때 헤어진 뒤론 오랫동안 만난 적이 없었는데 그가 얼마 전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나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왔다. 편지는 단순히 안부를 전한 내용이 아니었다. 꼭 한번 방문해달라는 그의 부탁이 너무나 간곡해서 나는 도무지 이곳으로 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편지엔 그가 신경과민이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몇 군데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심각한 병세와 정신적 혼란을 호소하면서 자기와 제일 친한, 아니 단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 내가 옆에 있으면 기분도 밝아지고 나아가 병세도 호전될 거라면서 꼭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사연과 함께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적어보낸 편지에는 진심 어린 간청이 담겨 있었기에 나는 망설이거나 주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우 이상한 초대라고 생각하면서도 즉각 응했던 것이다.
어릴 적에 그와 친하기는 했지만 사실 나는 이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는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늘 말이 없고 조용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알기로 그의 가문은 유서가 깊고 먼 옛날부터 기질이 특출나기로 유명했다. 이 가문의 특출한 기질은 대대로 이어졌는데 뛰어난 예술 작품을 발표하는가 하면 눈에 띄지 않게 갖가지 자선 활동을 함으로써 그러한 기질을 표출했다. 또한 이 가문 사람들은 음악을 들어도 그 정통적인 아름다움보단 복잡하고 미묘한 못에 심취하여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이 유서 깊은 어쇼가에서는 그 어느 시대에도 분가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이 가문은 아주 사소하고 일시적인 몇 가지 변화를 빼고는 대대로 짙게 한 줄만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문득 이 저택의 구조가 세상에 알려져 있는 이 저택 사람들의 성격과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몇백 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저택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하는 궁금증마저 생겼다. 관계 자손이 없고 재산이 계속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곧바로 상속되었다는 사실이 저택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동일시하게끔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하여 이 땅의 본래 이름은 버려지고 어셔가라는 고풍스러우면서도 여러 가지 뜻이 혼합된 명칭으로 바뀐 게 아닐까. 어셔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농부들은 그 말의 일족과 저택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으니 말이다. 이미 말했듯이 나의 어린애 같은 행동, 늪속을 들여다본 다소 어리석은 행동은 처음 느꼈던 이상한 인상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었다. 물론 미심쩍은 생각이 갑자기 강해졌다는 그 자체가 미심쩍음을 더욱 복돋았는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모든 공포 감정엔 이런 모순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늪에 비친 그 영상에서 저택으로 눈을 돌렸을 때 나의 가슴 속에 미묘한 망상이 떠오른 것도 이런 원인에서 비롯된 건지도 모른다. 그것은 너무나 귀기한 망상이어서 말한 것조차 망설여졌지만 무겁게 덮쳐오는 이러한 감정이 얼마나 생생한 것이었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말하는 것이다. 이 저택과 영지 전체에서는 특이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실제 대기와는 전혀 다른 썩어 자빠진 수목과 회색 빅벽, 그리고 쥐 죽은 듯이 적막한 늪에서 도끼가 솟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는가 하면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안개가 신비한 기운을 몰고 오는 것 같았다. 마침내 상상이 혼재한 상태에서 이런 느낌은 모두 실제처럼 여겨졌다. 악몽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망상을 떨쳐버리려고 나는 눈앞에 있는 저택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첫눈에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집이라는 사실이었다. 건물 외부를 온통 뒤덮고 있는 곰팡이가 가늘게 엉킨 거미줄처럼 처마 끝까지 드러져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 자체가 아주 횡패한 건 아니었다. 허물어진 부분은 전혀 없었으니까. 그러나 완벽하게 손질된 부분과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부스러진 벽돌은 뭔지 모르게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부조화는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지만 그럴듯한 겉모양을 간직하고 있는 낡은 목공의 품을 연상시켰다. 얼핏 보면 이렇게 황폐하게 느껴지지만 건물이 위태롭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물론 주의를 기울여 보면서 눈에 띌까 말까한 균열이 건물 정면의 지붕에서부터 번개 모양으로 벽을 타고 내려와 음울한 늪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 말이다. 이러한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나는 저택으로 통하는 짧은 흙길로 말을 몰았다. 마중 나온 하인에게 말을 맡긴 다음 나는 현관의 고딕풍 아치문으로 들어갔다.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걷는 집사가
한마디 말도 없이 어둡고 복잡한 복도를 지나 주인의 서재로 나를 안내했다. 왠지 모르겠지만 서재로 가는 동안 마주친 모든 것들이 앞서 말했던 적막감과 막연한 공포감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내 주위의 여러 가지 것들, 천장의 조각, 벽에 걸린 우중충한 천, 흙당같이 검은 바닥, 내 걸음에 맞춰 덜거덕거리는 문장 박힌 갑옷들은 어릴 때 보아서 익숙한 것들이었지만 선뜻 친숙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계단을 오르다가 이 집의 주치를 만났다. 이 사람의 표정에는 침울함과 곤혹스러움이 한데 뒤섞여 있었다. 그는 허둥지둥하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나에게 인사를 하고는 곧장 지나가 버렸다. 잠시 후에 집사가 어느 방문을 열더니 그의 주인 앞으로 나를 안내했다. 내가 들어간 방은 굉장히 넓고 천장이 높았다. 창문이 뾰족하면서 좁고 길었는데 벽이 툭 튀어나온 방 안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손에 닿지 않을 만큼 검은 참나무 마룻바닥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에 높이 달려 있었다. 붉은 빛으로 물든 약한 광선이 격자로 된 창유를 통해 흘러들어와 주의 사물들이 한층 또렷하게 보였다. 그러나 방의 구석이라든가 둥근 완자문으로 장식된 천장의 안쪽은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보려 해도 잘 보이지 않았다. 벽에는 우중충한 벽걸이가 걸려 있었다. 가구가 많이 놓여 있었는데 대개는 칙칙하고 낡아 빠진 것들이었다. 또한 여기저기에 많은 책과 악기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 방의 분위기를 생기 있게 바꾸지 못했다. 나는 내가 몹시 슬픈 공기로 호흡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엄숙하면서도 적막하고 우울한 기운이 방 안 전체를 떠돌면서 모든 것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어서는 그때까지 길게 누워 있었던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친숙함이 느껴질 만큼 반갑게 나를 맞아주었다. 처음엔 짐짓 과장된 진심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본 순간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있는 동안 나는 연민과 의구심이 뒤섞인 기분으로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로더리거 어셔처럼 그 모습이 심하게 변한 사람은 없으리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녕 내 어린 시절 친구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그는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 사람의 눈을 끄는 특징이 있었다. 시체처럼 창백한 안색, 비길 데 없이 반짝이며 젖어있는 큰 눈, 약간 얕고 핏기는 없지만 놀랄 만큼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는 입술, 우아하면서 섬대한 유대 인형 같으나 그런 인형에선 보기 드물게 옆으로 퍼진 코, 형태는 좋지만 쑥 들어가 있어 도덕적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턱과 거미줄보다도 더 가늘고 부드러운 머리털. 이런 특징에 넓은 관자놀이 윗부분이 더해져 쉽게 잊혀지지 않는 독특한 인상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 나타난 극심한 변화를 보니 도대체 내가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소름이 끼칠 만큼 창백한 피부색과 이상한 광채를 내뿜는 눈. 이것이 무엇보다 놀라웠으며 나를 두렵게 했다. 게다가 비단실 같았던 머리털은 손질도 않고 자라는 대로 내버려 두었는지 얼굴에 흘러내렸다기보단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인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 괴상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어릴 적 내 친구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다. 그는 쾌활하다가도 금세 침울해지곤 했다. 목소리도 그의 상태에 따라 쉴 수 없이 변했다. 어떤 땐 침착하고 활발한 어조로 말했고 어떤 때는 불안에 떨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고 또 어떤 때는
몹시 취한 주전뱅이처럼 횡설수설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편정이가 극도로 흥분한 것처럼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흥분해서 소리를 지를 때에는 목소리가 묵직하면서도 침착하기 이를 데 없는 호음으로 변했다. 그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태도로 나를 부른 목적을 이야기했다. 나를 꼭 만나고 싶었다는 것, 나를 만나면 틀림없이 위로가 될 것이란 생각을 했다는 것 등, 그리고 자신이 앓는 병의 특성을 꽤 상세하게 얘기해 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병은 유전적인 것이어서 치료법을 찾아내기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는 곧이어 흔히 있는 신경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나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그 병의 증세는 부자연스러운 이상 감각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가 그 증세에 대해 말하는 동안에도 그런 부자연스러움이 나타났는데, 아마도 그가 나에게 사용한 말이나 전체적인 이야기의 분위기가 그런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흥미로우면서도 당황스러운 일로 다가왔다. 그는 병 쪽으로 예민해진 감각 때문에 몹시 고민하고 있었다. 아주 싱거운 음식이 아니면 어떤 음식도 입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입는 것 또한 특정한 천으로 만든 옷만 입어야 했다. 꽃향기는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그의 가슴을 짓눌렀고, 빛은 아무리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의 눈에 심한 고통을 주었다. 그에게 공포감을 주지 않는 것은 특별한 소리, 오직 현악기 소리뿐이었다. 나는 그가 아주 이례적인 공포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비참하고 어리석은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달리 고칠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두려운 건 장래 일어날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일세.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서 참을 수가 없는 동요가 일어나면서 소름이 끼치네. 내가 위험 그 자체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야. 다만 공포가 일으키는 절대적인 영향이 두려울 뿐이네. 이렇게 기력이 쇠퇴해버린 상태에서 공포라는 무서운 환영과 싸우다가 결국 생명과 이성이 모두 버려지게 될 것만 같아. 그가 모호하고 애매한 표현으로 띄엄띄엄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의 정신 상태에 또 다른 특징이 있음을 간파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그 집에서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문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살아오면서 그 집에 대해 어떤 미신적인 인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괴이한 힘을 지닌 가공할 만한 지배력에 대해 지금 여기서 묘사하지 못할 만큼 흐릿하게 말했는데, 그의 집, 즉 이 저택의 형태와 본질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특징이 언젠가부터 자기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저택의 회색빛 벽과 작은 탑, 그것들이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어둠침침한 늪, 이러한 것들의 형태가 마침내 살아있는 그의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주저하면서도 인정한 일이지만, 그를 이다지도 괴롭히는 기이한 우울증에는 좀 더 자연스럽고 명확한 원인이 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유일한 벗이자 지상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혈육,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병이 너무나도 위중해져 시시각각 누이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평생토록 잊지 못할 비통한 어조로 말했다. 누이가 죽고 나면 내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연약한 내가 유서 깊은 어쇼가의 피를 받은 최후의 인간이 되는 것이라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의 누이 동생인 메들린이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모른 채
방의 한쪽을 천천히 지나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공포가 뒤섞인 놀라움으로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어째서 그런 감정을 품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멀어져가는 그녀의 모습을 눈으로 쫓는 동안 나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마치 둔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아득해졌다.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고 문이 닫혔을 때 나는 본능적인 오빠인 어셔의 얼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두 손에 파묻혀 있었는데 창백한 빛이 퍼진 그의 야인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메들린의 오랜 병에 대해서는 주치의를 비롯한 저명한 의사들이 애를 써봤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만성화된 무지각, 점점 심해지는 육체의 쇠약, 일시적이긴 해도 빈번히 일어나는 강직 증세와 같은 것이 그녀의 병세였다. 그녀는 여태까지 강인하게 병고를 견뎌냈기 때문에 아주 드러누워 버리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내가 저택에 도착하던 그날의 석양 무렵부터 병마의 파괴적인 힘 앞에 굴복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조금 전에 힐끗 보았던 그녀의 모습이 아마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모습이라는 것을, 적어도 살아 움직이는 메들린의 모습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어슈는 물론이고 나 또한 그녀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다. 그 동안에 나는 어떻게 하든 내 친구의 우울한 마음을 풀어주려고 갖은 애를 다 썼다. 같이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으며 그가 연주하는 감명 깊고 광기 띤 기타 측 근곡을 꿈속에서 듣는 것처럼 듣기도 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 더 친해지면서 허물이 없어졌고 나는 깊이 감춰진 그의 속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밝게 해주려는 나의 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통감할 따름이었다. 그의 마음속 어두움은 마치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형질처럼 모든 물줄과 마음의 세계 위로 끊임없이 방사되어 터져나왔다. 어슈가의 주인과 단둘이서 보낸 엄숙한 시간의 추억은 오래도록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흥분된 매우 병적인 상상력만이 모든 건 위로 푸른 빛을 던지고 있었는데 그가 즉흥적으로 들려준 긴 비가는 오랫도록 내 귓가에 울려 퍼질 것이다. 특히 폰 베버의 곡 마지막 왈츠에 격렬하면서도 분방한 선율을 기묘하게 뒤틀어 과장된 연주로 들려주었는데 그것을 나는 지금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나는 그가 환상을 품고 몰두에 그린 그림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전율이었기에 내 몸은 더욱더 격렬하게 떨렸던 것 같다. 지금까지도 그 그림들의 이미지가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그 느낌을 말로써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 뿐이다. 그의 그림은 그지없이 단순, 명확한 구도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고 위압했으니까. 관념을 그림으로 잘 그려내는 사람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없이 어셔를 꼽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이 우울증 환자가 화폭 위에 그려 보인 여러 개의 순수한 추상적 관념 속에서 격렬하고 참기 어려운 공포를 느꼈다. 스위스화가 푸젤리에 불타는 듯 하면서도 너무나 구상적인 환상화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에도 이런 공포나 의구심을 느껴보지 못했으니 말이다. 뭐 엄밀하긴 추상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샤의 변화무쌍한 구상들 중 한 가지만은 어렴풋하게나마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한 장의 소품이었는데 굉장히 긴 장방형의 지하실 내부가 그려진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평평하고 흰, 아무런 장식도 없는 낮은 벽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이 그림의 한 부분에 차지하는 동굴은 지표에서 훨씬 깊은 곳에 있었다. 그 거대한 공간 어디에서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으며 횃불이나 그 어떤 인공적인 빛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강렬한 빛이 흘러넘쳐 모든 것이 기분 나쁘고 이상한 광채 속에 잠겨 있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의 모든 신경은 병적인 상태였고 그는 현악기 연주 소리 외엔 모든 음악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그가 기타를 연주할 때에도 한정된 범위 안에 몇몇 곡만 선택을 했는데 이러한 점이 아마도 그의 연주가 기이한 성격이 띠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즉흥적이고 열렬한 연주는 지금 말한 이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다. 그의 광란에 가까운 환상곡에 붙인 가사는 최고의 예술적 감각과 영감이 어우러졌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이는 강렬한 정신적 집중, 냉혹함 속에서만 나오는 소산물일 텐데 사실이 그러했다. 나는 이러한 즉흥곡의 가사 가운데 하나를 힘들이지 않고 외울 수 있었다. 또한 나는 그가 시를 읊을 때 깊은 감명을 받았다. 신비로운 노래의 가사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쇼가 자신의 고귀한 이성이 그의 왕자에서 흔들리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는 걸 처음으로 감지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때문에 그가 이 가사를 읊을 때 내 마음속에 한층 강하게 새겨진 것 같다. 유령의 궁전이라고 제목을 붙인 그 시는 다소 부정확할진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초록빛에 짙은 골짜기에 천사들이 깃들어 살던 아름답고 웅장한 궁전, 위엄있고 빛나는 궁전이 우뚝 솟아있도다. 사색이라는 왕의 영토 위에 궁전이 솟아있도다.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노란 깃발이 그 지붕 위에 펄럭였도다. 이것은 모두가 먼 옛날의 일, 그 즐겁고 행복했던 날에 엄숙하고 창백한 성벽에 불어오는 온갖 부드러운 바람이 향기로운 깃을 달고 살며시 스쳤도다. 이 행복한 골짜기에 헤매는 사람들은 빛나는 두 개의 창을 통해 아름다운 비파 소리에 맞추어 옥자를 돌면서 춤을 추는 신들을 바라본다네. 황제 포피로진, 그 영광에 어울리는 위엄을 갖춘 이 나라를 지배하는 자였다네. 아름다운 궁전의 문은 진주와 루비로 빛나고 그 문을 통해 산울림의 무리가 흐르고 흘러 부딪혀 왔다네. 세상이 드물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왕의 크신 공덕을 노래하는 것이 산울림의 즐거운 임무였도다. 그러나 슬픔의 옷을 입은 악마들이 왕의 용산을 습격했다네. 아, 슬프도다. 이제는 영영 왕의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로다. 궁전 터에 떠도는 붉게 피어오르던 영광도 지금은 묻힌 그 옛날 허무한 추억일 뿐이도다. 이제 골짜기를 찾는 여행자들은 붉은 빛이 비치는 창문을 통해 미친 듯이 터져나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 기이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그림자를 볼 뿐. 무서운 급류와도 같이 창백한 문을 지나 부종한 것들의 무리가 끊임없이 뛰쳐나와 소리 높여 웃어대지만 그 옛날 미소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네. 이 시가 던진 암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켰으며 어셔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었다. 내가 여기서 그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기보단 그가 집착하고 있는 견해가 특이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란 간단히 말해서 모든 식물이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혼란한 망상 중에서는 이 생각은 조금 더 대담한 성격을 띠었고 그는 어떤 조건 아래서 그것이 무기물의 세계까지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그 이런 확신이 얼마나 강하고 또 얼마나 진지하면서 저돌적이었던가를 나로선 도저히 표현할 도리가 없다. 헌데 이 신념, 대대로 내려주오는
이 저택의 제빛 돌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돌의 배열 속에 감각을 가질 조건이 충만하다고 믿고 있었다. 식물이 감각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늪의 물이나 저택 벽 근처에 독특한 분위기가 서서히 그리고 확실히 응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수백 년에 걸쳐 어서가의 운명을 형성했고 또 자기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인물로 만들어버린 끈질기고 무서운 영향력 속에서 그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견해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몇 해 동안 그가 읽은 책들도 이런 환상과 어울리는 것들로 그의 정신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같이 탐독한 서적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시인 그레쇼의 베르베르와 샤르트르에즈, 이탈리아 정치가 마키아벨리의 벨파고, 스웨덴의 철학자 프레덴보르의 천국과 지옥, 덴마크의 극작가 홀베르의 니콜러스 클림의 지하여행, 프랑스의 의사 드라 샹브르의 수상학, 독일의 소설가 티크의 먼 창궁으로의 여행, 이탈리아의 신부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 등이다. 우리가 특히 애독했던 것은 도미니크 파의 승려 에이메르트 지론의 종교 재판법이라는 소형 책자였다. 폼포니우스 멜라의 저서에서는 고대 아프리카의 반인반수 신인 사티로스와 예지판에 대해서 쓴 대목이 있는데 어저는 그 부분을 취한 듯 탐독하며 몇 시간씩 보내곤 했다. 허나 그가 가장 좋아하며 탐독했던 책은 사절 고딕판의 희기본으로 지금은 잊혀져 버린 어느 교회의 기도서 멘추 교대 성가대의 주군이를 위한 철야 기도였다. 어느 날 밤 오션은 벼랑간 나에게 메들린이 죽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녀의 유해를 매장할 때까지 2주일 동안 이 저택 안에 있는 지하 납골실에 안치해둘 작정이란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희귀본 속의 괴기스러운 의식이 이 우울증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허나 이러한 기묘한 조치에 대해 내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었다. 그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그의 말에 의하면 누이 동생이 앓는 병이 이상한 것이었고 의사들이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지고 병의 원인에 대해 연구하려 했으며 어쇼가의 묘지가 외딴 데에 떨어져 있는 데다 몹시 황폐했기 때문이었다. 순간 이 저택에 도착하던 날 층계에서 마주친 의사의 불길한 얼굴이 떠올랐고 나로선 별 반해될 것도 없고 또한 결코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없는 이 조심스러운 조치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대할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어셔의 부탁대로 나는 감회장 준비를 기꺼이 도왔다. 유해를 관에 넣은 다음 둘이서 그것을 안치소까지 운반했다. 관을 안치한 지하 납골실은 무척 비좁고 눅눅했으며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 이곳은 저택 건물 중 내가 기거하는 건물의 침실 바로 밑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그것은 먼 옛날 봉건 시대엔 지하 감옥이란 아름답지 않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장소 같았다. 뒤에는 화약이나 어떤 가용성 물질을 저장하는 곳으로 쓰인 것 같았고 그 까닭은 우리가 그곳으로 갈 때 통과한 복도가 모두 구리판으로 정밀하게 씌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육중한 쇠 문짝도 동판에 씌워져 있었다. 굉장한 무게 때문인지 이 문짝은 여닫을 때마다 삐걱거렸고 돌적이에선 특이하게 예리한 소리가 났다. 이 무시무시한 장소에서 우리는 관 받침 위에 슬픈 시체를 얹어놓고 못을 박지 않은 관 뚜껑을 살짝 열어 안에 놓은 주군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무엇보다 오빠와 누이의 꼭 닮은 얼굴이 나의 주의를 끌었다. 어셔는 내 생각을 짐작했는지 무언가를 몇 마디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죽은 누이와 그가 쌍둥이였고 둘 사이엔 언제나 설명하기 어려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죽은 이를 계속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공포감이 몰려왔기 때문이었다. 한창 젊은 처녀의 목숨을 앗아간 이 병은 강직증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내는 증세를 보여주었다. 붉은 기운이 가슴과 얼굴 근처에 남아 있었으며 입술은 꺼질락 말락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미소를 죽은 사람의 얼굴에서 보는 것은 정말이지 소름 끼칠 만큼 기분 나쁜 일이었다. 우리는 관뚜껑을 도로 덮고 못을 박은 다음 새로 된 문짝을 꽉 닫고 한시름 놓인 기분으로 위층 방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며칠을 비통하게 보내고 나서 달라진 것은 어셔의 신경병 증세에 현저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었다. 평소대로 그의 태도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가 늘 하던 일은 내버려두거나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런가 하면 흐트러진 걸음걸이로 아무 목적 없이 이방저방을 돌아다니곤 했다. 극도로 창백한 얼굴엔 기이한 빛이 더해졌고 윤기 잃은 눈은 완전히 초점을 잃은 상태였다. 그가 이야기를 할 때 가끔 내던 쉰 목소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듯 몹시 떨리는 목소리로 변해버렸다.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그의 마음은 어떤 무거운 비밀과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이 비밀을 누설하기 위한 용기를 얻으려고 초조해하는 것 같았다. 또한 어느 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몇 시간 동안이나 가만히 허공을 바라보고 있기도 했다. 이런 어셔의 행동은 나에게 공포감을 주었다. 그의 모든 것들을 미치광이 이해할 수 없는 변덕이라고 단정하고 싶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상태는 나를 위협하면서도 소리 없이 감염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매들린을 지하 납골실에 안치한 지 1회째인가 8회째가 되던 날 밤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쉽게 잠들지 않아 몇 시간을 뒤척였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밖에서 불기 시작한 폭풍이 스며들어와 제멋대로 흔들리고 있는 침대 곁에서 불안하게 바스럭거리는 낡고 검은 벽걸이 때문이라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허나 나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 참을 수 없는 전율이 차차 나의 전신을 퍼졌고 종래는 까닭 모를 공포의 악마가 내 가슴에 털썩 주저앉아 마구 짓눌러댔다. 나는 헐떡거리면서 이 기분을 떨쳐버리기 위해 베개 위로 몸을 일으키곤 방 안의 캄캄한 어둠 속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본능적인 기분에 이끌려서 그랬다는 건 외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폭풍이 멈추고 나서 한참 뒤 어디선가 낮고 흐릿한 목소리가 들려와 귀를 기울였다. 영문도 모르는 채 소름 끼치는 공포감에 압도되어 나는 급히 옷을 걸치고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리면서 이 음산한 분위기에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렇게 서성거리고 있었을 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가까이 들려왔다. 나는 이내 그것이 어셔의 발걸음 소리인 것을 알았다. 그는 문을 가볍게 놓고 한 다음 램프를 손에 든 채 방으로 들어섰다. 얼굴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몹시 창백했다. 그뿐만이 아닌 눈에는 광기를 띤 기쁨 같은 것들이 떠올라 있었고 모든 움직임에서 병적 흥분을 억누르고 있는 노력이 엿보였다. 그의 태도에 나는 몹시 놀랐지만 내가 그때까지 견뎌온 불안과 적막감에 비하면 훨씬 나았기에 그를 마치 구세주라도 되는 양 반갑게 맞이했다. 그럼 자네는 보지 못한 모양이군. 한참 동안 주위를 살펴본 그가 불쑥 말을 했다. 정말 자네는 그걸 보지 못한 거야? 가만히 있자. 지금 보여주겠네. 그는 손에 든 램프를 조심스럽게 가린 다음 한쪽 창으로 급히 다가가서 폭풍이 몰아치는 밖으로 창문을 확 열어젖혔다. 폭풍은 잘못하면 우리 두 사람을 날려보낼 정도로 강폭하게 몰아쳤다.
하지만 그 공포 속에 아름다움이 섞인 기이함이 있었다. 회오리 바람의 중심 세력이 이 저택에 자리 잡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바람의 방향은 시시각각 변했고 몹시 짙은 구름이 지붕 위에 탑을 누르듯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흩어지지 않고 몰려들어 소용돌이치는 맹렬한 구름의 속도가 감지되었다. 달이나 별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 번개도 번쩍이지 않았다. 그러나 거대하게 웅축된 수증기 덩어리가 저택 둘레에 낮게 드리워져 뚜렷하게 인지되는 이상한 가스체 속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물체가 기이한 빛을 발했다. 봐서는 안 되네. 이런 광경에 자네가 몹시 놀란 것 같은데 단지 정기현상이 지나지 않는 걸세. 아니면 저 악취를 뿜는 늪의 도끼가 원인일 수도 있겠고 말이야. 자, 창을 닫겠네. 찬 공기는 자네 몸에 해로워. 자, 자네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 여기 한 권 있네. 내가 읽을 테니 한번 들어보게나. 이 무서운 밤을 책을 읽으면서 새보도록 하지. 나는 창가에 서 있는 어셔를 거칠게 의자 쪽으로 데리고 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꺼낸 오래된 책이란 랜슬롯 캐닝경의 광란의 회합으로 내가 그걸 어슈가 좋아하는 책이라고 말한 것은 진심이 아니었다. 왜냐면 이 책은 조잡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단조로웠기 때문이었다. 하나 내 곁에 있는 책이라곤 이것뿐이었어. 어쩔 수 없이 한 농담이었다. 하나 내가 지금부터 읽으려고 하는 싱겁기가 짝이 없는 이 소설 속에서 지금 이 우울증 환자의 마음을 뒤흔드는 흥분을 잠재울 만한 어떠한 위안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은가. 실제로 그는 긴장된 자세로 내가 읽는 소설의 한 구절 한 구절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서도 이상할 정도로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어 내 의도가 적중했다고 여겨도 무방할 것처럼 여겨졌다. 이 소설의 유명한 부분, 주인공인 에델레드가 은둔자의 집으로 들어가려 공손하게 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마침내 완력으로 들이밀려고 하는 그 대목이 일렀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이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래 기질이 용맹한 데다 방금 마신 술의 효염으로 한층 힘이 세진 에델레드는 참으로 완고하고도 사악한 은둔자와 단판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때마침 그의 어깨에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폭풍우가 밀려올 것을 예감한 그는 머뭇거림 없이 문을 향해 철퇴를 휘두르며 몇 번인가 타격을 가했다. 순식간에 주먹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렸다. 그리하여 그 구멍 속에 손을 걸고 힘껏 잡아당겼다. 그랬더니 바싹 마른 널빤지 깨지는 소리가 사방에 퍼지면서 온 숲속을 진동했다. 이 대목의 끝 문장까지 읽은 나는 섬뜩해서 읽는 것을 멈췄다. 그 까닭은 저태간 저 멀리 어디선가에서 랜슬롯 경이 묘사한 소리의 울림이 내 귓전에 들려오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허나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한순간의 착각일 뿐이었다. 창들이 덜그럭거리는 소리나 아직도 불어닥치는 폭풍우의 굉음에는 그 소리 자체만으로 주의를 끌거나 마음을 산란하게 할 요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시 소설을 읽어내려갔다. 그리하여 뛰어난 용사 에들레드가 문 안으로 쳐들어갔으나 간악한 운둔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매우 놀란 그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했다. 거기에는 은둔자 대신 번쩍이는 비늘과 불타는 듯한 혓바닥을 가진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벽에는 번쩍이는 노쇠 방패가 걸려 있었고 담과 같은 명이 쓰여 있었다. 여기 들어온 자는 승리자이니라. 용을 쓰러뜨리는 자는 이 방패를 얻을지어다. 그래서 에들레드가 철퇴로 머리를 내리치니 용은 그의 앞에 쓰러지며
단말마의 도끼를 뿜고 소름 끼치는 소리를 토해냈다. 귀청을 찌들 듯한 소리에 에들레드는 두 손으로 귀를 막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무서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으리라. 여기서 나는 다시 한번 일궈 내려가던 것을 멈췄다. 그 순간 확실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낮으면서도 귀에 거슬리고 날카롭게 잡아 끌면서 애원하는 것 같은 이상한 외침을 나는 실제로 들었기 때문이었다. 놀라울 만한 우연의 이치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일어나자 나는 놀라움과 공포에 압도되어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어조의 신경과민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그가 이 소리를 알아차렸는지 어떠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잠깐 사이 그의 거동엔 기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 나와 마주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자기 의자를 서서히 돌려 방 입구 쪽을 향해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한쪽밖에 볼 수는 없었지만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으로 보아 그가 무슨 말인가 중얼대는 것 같았다. 그는 가슴을 파묻을 듯이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의 옆을 힐끗 보니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는 소리 없이 일정한 속도로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흘낏 본 다음 나는 랜슬롯 경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 끔찍한 용의 노여움에서 벗어난 용사 에들레드는 그 노세 방패에 생각이 미쳤다. 그 위에 걸린 마력을 없애버릴 생각으로 용의 시체를 치우고는 은이 깔린 성 바닥 위에 위풍당당히 걸어갔다. 그런데 그가 미처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노세 방패가 쿵 하는 소리를 내며 그의 발밑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무섭고 굉장히 큰 소리가 주위를 뒤흔들었다. 이 구절이 내 입에서 나오자마자 노세방패가 은에 깔린 마룻바닥 위에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긴 한 것처럼 뚜렷하면서도 금속성의 물건들이 서로 부딪히며 울리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무겁게 누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얼이 빠져서 뛸 듯이 놀라 벌떡 일어섰는데 어셔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몸을 흔들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가 앉아있는 의자 곁으로 달려갔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앞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얼굴 전체엔 돌처럼 굳은 표정이 퍼져 있었다. 허나 내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자 심한 전율이 그의 전신을 훑어 내려가는가 싶더니 그 입술 언저리에 병적인 미소가 흘러나왔다. 그는 내가 곁에 있는 걸 깨닫지 못한 것처럼 낮고 빠른 말씨로 영문 모를 소리를 중얼거렸다. 나는 그에게 몸을 바짝 붙였고 그가 웅얼거리는 말의 무서운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저게 들리지 않나? 나에겐 들린단 말일세. 그럼 똑똑히 들리고 말고 훨씬 더 전부터 몇 분 동안이나 몇 시간 동안이나 며칠 동안이나 나는 듣고 있었단 말일세. 하지만 나에겐 용기가 없었지.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 줄 아는가. 나는 용기가, 이 밖으로 낼 용기가 없었단 말일세. 우리는 너희 동생을 산채로 무덤에 묻었단 말일세. 안 그런가? 내 감각이 예민하다는 건 이미 말했지 않나. 지금에서 말하지만 나의 누이가 첫 텅 빈 관 속에 몸짓하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야. 며칠 전부터. 하지만 오늘 밤 에들레드가 은둔자의 집의 문이 부서지는 소리, 용의 단발마의 외침, 그리고 방패가 떨어지는 그 소리.
알겠나? 너희가 들어있는 관이 쪼개지는 소리, 너희가 갇혀있는 지하 감옥의 돌조기가 삐걱거리는 소리, 지하 납골실에 구리가 깔린 복도에서 너희가 몸부림치는 소리라고 말일세. 나는 어디로 도망쳐야 된단 말인가? 너희가 곧 이곳으로 오지 않겠나? 나의 성급한 저사를 꾸짖기 위해 너희가 나에게 달려오지 않겠나?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이렇게 외치며 그는 광포한 자세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다하듯 그가 외쳤다. 너희가 벌써 문 앞에 서 있지 않나? 어쇼가 초인적인 기세로 내뱉는 절규 속에 마력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흑단나무로 된 입구에서 그가 가리킨 거대하고 낡은 문이 벼랑간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그것은 불어닥친 폭풍 때문이겠지만 이미 문 밖엔 수의를 입은 메들린이 창백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가 입은 흰옷은 피가 배어 있었고 그 여인 몸 전체에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문지방 근처 일순간 부들부들 떨며 흐느적거리고 있었는데 잠시 낮은 신음소리를 지르면서 방 안에 있던 오빠의 몸 위로 풀썩 쓰러졌다. 그녀는 격렬하게 그때야말로 단말마의 괴로움을 토해내며 오빠를 마룻바닥 위로 밀어 쓰러뜨린 것이다. 어셔도 이제는 시체가 되어 누워 있었다. 그가 얘기한 대로 격렬한 공포에 희생이 되어 쓰러져 있었다. 그 방에서, 그 저택에서 나는 공포에 질려 도망쳐 나왔다. 그 오래된 진흙길을 달릴 때에도 폭풍의 관란은 멈추지 않았다. 돌연 내가 달리고 있는 길을 따라 이상한 빛이 비쳤다. 나는 이 심상치 않은 빛이 어디서 비치는 것인가 보기 위해 몸을 황급히 돌렸다. 내 뒤에 있는 것은 거대한 저택과 그 그림자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빛은 이제 막 넘어가는 피와 같이 붉은 보름달의 빛이었다. 그 빛은 건물의 지붕에서부터 번개 모양을 그리면서 내가 전에 말한 벽에 그 보일락 말락하던 갈라지 틈 사이로 교교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저택의 거대한 벽들이 무수한 조각을 내며 허물어져 내려갔다. 파도 소리같이 길고 거친 고함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더니 내 발밑에 있던 깊고 음침한 늪이 어쇼가의 자네를 아무 소리 없이 삼켜버린 것이다.